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채팅창이 바로 보이는데 혹시나 보시면서 질문 있으시거나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AI가 만들어가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면 뭐 소위 택시 앱이 대표적인데요. 현재는 뭐 택시 앱뿐만 아니라 뭐 대리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주차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다 편리하고 똑똑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소개해 드릴 인공지능인데요. 저희가 직접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동을 더 혁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디지털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전에 뭐 한참 아무도 뭐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화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후로 뭐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금융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자체가 경제 자체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왔습니다. 현재는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 연구소에서 이 디지털 기술이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 정책에 관련한 연구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사회자가 말씀해주신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제가 저자로 참여한 코로나 영영 초후 회복의 시작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미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케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쉽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케이스라고 한다면 먼저 C는 이게 커넥티비티입니다. 연결. 그 다음에 A는 오토노머스. 그 다음에 S는 쉐어링입니다. 쉐어드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입니다. 이걸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제가 주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수요가 시간에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동 수요를 어떤 피크 타임에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분산을 시키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테고 이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스하게 연결하는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마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더 메꿔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코로나19로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부터는 이런 어떤 배달 로봇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앞으로는 더 빨리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도 더 빨리 보급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V2X 기반의 군직 주행의 국책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그 트럭들을 고속도로의 기차처럼 만드는 가상의 기차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연료도 절감하고 안전도 높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가오는 그 자율주행을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도입하고자 지금 세종시에 일종의 지금은 셔틀처럼 도입을 해 오고 있고요. 향후 지금 판교의 뭐 로봇 택시처럼 실제 택시에 자율주행을 도입한 그런 서비스도 점점 더 도입하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이것도 과거에는 하나의 앱으로 통합되는 트렌드로 지금은 계속 왔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율주행이 보다 빨리 이제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이동체들의 무인 이동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동화. 제가 뭐 차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박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차박
이 숙박이라는 기능, 어떤 서비스 기능을 자동차를 통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떤 서비스 생산 시설과 결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 지금 미래에는 PBV라고 하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활성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푸드 트럭처럼 트럭에 이제 식당을 올린 것처럼 플랫폼이 되는 기반 모듈에 다양한 어떤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올리게 되면서 서비스가 이동하는 그런 어떤 방향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부동산이 가동산화 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물리적인 지점에 국한되어 있던 어떤 이거 식물처럼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동물처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이런 어떤 PBV를 통해서 구현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점점 더 이런 변화들은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과거에는 이동되고 있지 않던 이 도시의 3차원 공간을 이제 도로만 하던 2차원 공간에서 이제 3차원 공간까지 활용하는 방향으로도 모빌리티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런 어떤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이동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AI 서비스를 접목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또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 미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와 공급자를 매칭시키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이런 매칭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자율주행에도 활용하는 이런 방향의 선순환이 가능해야지만이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I의 관건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맥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택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런 다양한 어떤 공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공간들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도 저희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보다 나은 어떤 이동 수단으로 연결하고 하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서비스가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어떻게 보면 이동의 시작과 끝까지 보다 이제 심리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말씀도 많이 듣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동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진범입니다. 오늘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도입 전략에 관련해서 내용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개요적인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 최근에는 딥러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딥러닝만 화두가 되고 있긴 하는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라는 정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추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추론과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역이 나눠지는데요. 연역적 추론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산단노법과 같은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명제라는 것을 사람이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명제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방식이 지금 명제 추론,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과거에 활용되어 있던 방법들이 다 연역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심볼릭 어프로치라고도 하고요. 한 10년 전에는 시멘틱 웹이라고 하는 웹이라는 것을 지식을 정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시멘틱 웹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도 연역적 추론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과 다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하학적 추론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규칙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패턴과 규칙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좀 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규칙보다는 좀 더 제너럴한, 좀 더 법령적인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보고 있는 도메인에서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편향성이 적어져서 훨씬 더 좀 더 법령적인 지식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추론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딥러닝이 좀 더 부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 또한 잘 나오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다 기하학적 방법에 집중을 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주제에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기술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딥러닝이라 생각을 하면 뭐 이미지를 분류한다 또는 사진에서 사람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처리들을 이미지 태스크라고 해서 그 도메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을 가지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뭐 자연어의 한글을 주면 영어로 번역을 한다 또는 음성을 주면 STT 음성을 주면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이런 건 이제 도메인에 관련된 기술인데요. 그런 것들을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학습이라는 과정이 단순히 데이터를 밀어놓고 단순히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는 애기와 같습니다. 그 어떤 딥러닝이나 모델은. 그래서 딥러닝 엔지니어는 그 애기를 올바른 지식이 올바르게 쌓일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딥러닝의 엔지니어인데요. 한 예로 보면 뭐 곱하기 더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곱하기를 가르쳐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에 곱하기라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쉬운 데이터,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치고 어느 정도 지식이 확립이 되어지고 나면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데이터와 딥러닝 모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딥러닝이라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컨설팅 같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계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역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도를 잘 뺄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도에 맞는 수준만큼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춰야 됩니다. 이런 범주들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기술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보면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지금 가고자 하는 추구는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보다는 AI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디플로이를 하고 생성하고 이걸 오토메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파이프라인, MLOps에 관련된 얘기가 화두고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기업들마다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LOps의 도구를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생각해봐야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을 시키려면 돈이 들어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도 딥러닝 모델을 써야 되니까 딥러닝도 모델이 작지 않으니까 비용이 운영 비용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 문제도 생깁니다. 이 문제를 지금 광주에서는 AI 중심 혁신단자라고 해서 장소, 인프라와 같은 것들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제공과 학습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죠.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학습은 지금 광주도 그렇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구글, AWS, 구글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GPU가 달려있는 PC 머신을 공짜로 임대해 줍니다. 공짜로 대여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이파라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학습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학습 설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때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을 할 때 인스턴스들을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 AWS에서 GPU가 달리는 PC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켜놓기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인스턴스를 동적으로 죽였다 살렸다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테라폼이나 또는 인프라 에즈 코드와 같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인프라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래밍. 그거를 통해서 안에 파이프라인들이 자동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학습 비용을 이거고요. 근데 운영 관점에서는 최대한 학습 모델을 우리가 서버에서 감당하지 않고 사용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앱에서 동작을 한다든지, 사용자에서 동작하는 웹 브라우저 내에서 동작한다든지, 텐서플로우 JS를 만들면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해서 개인 PC에도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버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용자에게 위임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AWS 같은 경우에는 EI라고 해서 엘라스틱 인퍼런스를 하기, 딥러닝 인퍼런스만을 위한 저비용의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인스턴스에서 GPU에서 동작하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만든다든지, 또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최대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에다가, 그러니까 실시간 응답이 필요 없다. 우리 배치로 하면 되고 사용자가 대기할 수 있고 노티를 줄 거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서버리스, 람다나 클라우드 펑션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유동시켜서 전달해주는 형태로 버는 거죠. 우리 저비용 인스턴스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술을 어디서 쓸 것이냐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서비스 기획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당겨진다면 비용도 같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AI 스피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스피커들이 하이빅스비 시리아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용 전 녹음한 것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비교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다르기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지금 그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전력 모드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전기를 계속 쓰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저전력 모드를 슬립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시리아라고 발화를 하면 그때 전원이 들어와서 실제 AP라고 하는 CPU 코어가 켜져야 돼요. 그럼 그 전에는 실제로 CPU나 AP와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전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 제가 말하는 발화를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 하드워드, 웨이크업 워드라고 하는데 그 하드워드를 부르면 깨어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음성에 대한 특징을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딥러닝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성 비교하는 수준으로 비교를 해서 깨우게 됩니다. 근데 깨어나게 되면 그 다음 CPU라고 하는 AP가 켜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실제로 딥러닝으로 STT를 통해서 처리해서 나온 결과가 리스판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이 빠르기도 하고 양이 좀 있다 보니 좀 팍 달린 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또 된다면 또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은병찬입니다. 이렇게 그 전남 소프트웨어 기업 역량 강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다른 강연자분들이 카카오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 강연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 일상생활이든 기업에서의 업무든 활용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기능을 작동하는 모델들만 있으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AI 거버넌스,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세션에서도 사실 AI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언급이 종종 됐던 것 같아요. 이 직전 세션에서 이루다의 얘기도 사실은 AI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는 이미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사진과 제 실물이 많이 다르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애용하는 사진이고요. 저는 그 공학을 전공했고 직업으로는 이제 처음에 시스템 개발자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뭐 학생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실 텐데 개발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엑센처나 모니터 그룹, 부젠 컴퍼니라고 부르는 그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에서 약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사업 전략 또는 기술 전략 이런 것에 대한 자문하는 작업을 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카카오에 입사를 해서 카카오에서 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 투자, 그다음에 전략적인 제휴, 사업 관리 뭐 이런 일들을 담당하다가 2017년에 카카오에 AI 사업부가 생기면서 카카오 미니 사업 전략, 사업 개발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꿀 어떤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영역에 내가 한번 목숨을 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리멘트 AI라는 회사를 알게 되고 이 회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이제 동부가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2020년 말에 엘리멘트 AI가 서비스나우라는 미국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비즈니스를 하던 친구들은 같이 소위 말하는 엑시스를 하는 걸 했고 그 이후에 그 토론토에 아밀라 AI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을 해서 지금 열심히 프로덕트 개발하면서 또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왜 AI에서는 이런 문제가 유난히 이슈가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들끓게 될까? 거기 이제 이유가 있죠. 뭐 개발을 해보신 분이나 IT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온 IT 기술, 그 IT 기술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규칙을 사람이 하나하나 정해서 시스템에게 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이 오랜 기간 경험한 전문성이나 과학적 법칙을 가지고 모델에 규칙을 부여를 하죠. A는 뭐 B 플러스 C다, 또는 다양한 선형 방정식 같은 형태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게 모델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고 사람이 그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모델이 뱉어놓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피처를 학습한다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고 하기도 하고 인베딩을 학습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 학습의 결과 만들어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이나 피처를 사람이 100% 이해하기 어렵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인공지능의 아름다운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016년에 그 알파고 이벤트를 아실 텐데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가 대결을 할 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세돌 구단이 압승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졌고 그게 뭐 이세돌 구단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4대1로 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지배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디스토피아적인 관측이 있었죠. 근데 그 한참 뒤에 이 알파고 이벤트에 대한 앞뒤에 그 다큐멘터리를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넷플릭스에도 배포했고 지금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세돌 구단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하나 나와요. 알파고하고 대국을 할 때 그 전에는 알파고가 단순히 하나의 기계일 뿐이고 어떤 새로운 수를 두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알파고와 대국이 진행해 가면서 자기가 예상 못하는 수를 두고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둑의 어떤 또 다른 정수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세돌 구단 같은 전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배울 게 있다면 바둑 두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인공지능한테 배울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 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바로 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시스템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썼던 기술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더 안전장치를 잘 갖춰야 되는 그 기술의 세트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에 요소별로 설명 가능한 AI 기술을 적용하고 프로세스적으로도 데이터가 잘 모이고 있는지,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XI 테크닉들을 프로세스로서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데이 1에 프로덕션에 디플로이하는 인공지능 모델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설명 가능 AI 기술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트레이닝 해서도 안 되고 잘 그 데이터의 편향과 모델의 오작동을 들여다보면서 그 다음 피드백 루프에서는 모델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게 안전하고도 성능이 좋은 모델로 개선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AI가 있는데요. 네. 이 영화 대표님 영화 보셨을까요? 네,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AI 관련된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는데 보셨다면 미래 AI 봇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AI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과연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인류에게 장점이 될지 위협이 될지 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 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가장 먼저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사람이 제일 무섭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귀신도 별로 안 무섭고 앞으로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자꾸 전 강의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전 강의에서도 제가 들으니까 언급이 됐었어요. 현재까지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기술을 대할 때 약간 배척해야 될 습성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환원주의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기계가 나왔을 때 그걸 자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기술이 인공지능이에요. 이름도 인공이고 지능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튜링 테스트라는 걸 고안하면서, 그 테스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테스트지만, 그리고 굉장히 족적을 남기는 과학자지만 인공지능의 흐름을 마치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의 발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1990년대부터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논문도 있고, 현재 전 세계 110개 이상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공지능 교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주어졌을 때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지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정답은,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델들이 GPT-3나 오픈AI에서 나오는 클립이라든가 그런 모델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그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그 체스 게임의 왕자였고 인공지능 그랑 대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좋은 사람과 좋은 기계의 결합이 최고의 기계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을 할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은 그 방향의 질문과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포텐셜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인공지능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 책임도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을 공부하고 개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